한번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 아트쇼를 하고 있어요. 작가들이 뭘 해야 돼요?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전시회를 못해. 그래서 그림을 못 팔아. 작가한테 위기일까 안 위기일까? 시작. 위기. 그러면 그림을 구경 좀 하고 힐링도 하고 그림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전시회도 못 가고 그림도 못 사게 됐어. 그 사람들한테 위기일까 안 위기일까? 시작. 작은 위기. 작은 위기가 모이면 뭐? 시작. 산업. 안녕하세요. 이광기의 온라인 아트쇼 여러분들 잘 시청하고 계시죠? 이광기의 온라인 아트쇼는요, 경기문화재단 아트경기의 사업의 일환으로 쇼 머스트 고 온, 쇼는 그래도 계속 된다와 그리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문화예술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과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요, 다원 예술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이광기의 온라인 아트쇼는요, 한 3일간 진행되고요, 어제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일차 시작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계속해서 끊임없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오늘 여러분들 멋진 해시태그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정해져 있는 그 해시태그 이벤트를 다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일간 계속 진행되는 이 라이브 실황 모습들을 핸드폰으로 사실 라이브 현장을 캡처하셔갖고 인스타에다가 올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선물이요, 그냥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내 머리에 지식을 담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요, 그 지식을 정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쌓아온 지식들을 여러분들은요, 이분의 친필 싹이 들어가 있는 바로 책 한 권으로 그분이 쌓았던 모든 지식을 한 방에 습득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미경 리부트라는 책 100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쏘겠습니다. 이벤트 당첨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정말 큰 선물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그 선물 외에도 약순 명가에서요, 20만 원 상당의 요 피부 뽀송뽀송해지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요, 여러분들 피부 막 습진도 걸리고 막 그럴 거예요. 너무 하도 마스크를 쓰니까. 오늘 날씨는 좋은데 내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진행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피부 관리하셔야죠. 그래서 약손명가에서 20만 원 상당의 선물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의류까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일 동안 시작되는 이광기의 온라인 아트쇼 해시태그 이벤트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분이신데 이번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할까? 저렇게 뒤에 보시면 대충 누군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피아노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녀, IQ도 200이 넘어요. 아무튼 대단한 천재시죠. 네, 아무튼 입만 여시면요,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제가 입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명강사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고마워요, 광기 씨.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속상하죠? 안타깝고 힘들고 우울하고. 근데 그랬어요, 진짜. 이 지난 1월, 2월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는 이거 실체를 우리가 뭔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니까 그걸 파악하고 과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는데 2월, 3월, 5월, 6월을 거치면서 우리가 한번 그때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야. 더워지면 괜찮아진대 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한 7, 8월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두 번째 이렇게 또 크게 오니까 오히려 첫 번째는 그냥 이게 뭐지? 이거 놀래서 지나갔다면 이번에는 진짜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봤는데 그게 또 와?
또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마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고 우울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을이나 겨울쯤 왔을 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본격적으로 독감과 함께 같이, 그러지 않아도 가을 겨울에 세컨 웨이브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고요. 이게 이제 계속 내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계산이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한번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이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스스로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산해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미래 예측 시나리오라고 하고요. 위기가 있건 위기가 없건 끊임없이 사실은 기업들은, 국가들은, 국가 기업 차원들은 그걸 해왔었어요. 근데 우리 개인이 굉장히 요즘에 힘든 이유는 우리는 위기 예측 시나리오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기를 크게 당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코로나만큼 이렇게 진짜 속수무책으로 막 손발이 묶이고 이런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내 위기를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좀 여러분이랑 저랑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인데 안타깝게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도 오면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저는 홍대 근처 살거든요. 홍대 근처가 한산하다 지나오면서 보니까 1층에 설렁탕집, 햄버거집들이 문을 닫은 데가 꽤 있더라고요. 아예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솔직히 제가 이렇게 와서 강의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저한테 엄청 그립고 너무나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저 지금도 마스크 쓰고 하고 있잖아요. 그 얼굴에서 눈, 코, 입밖에 없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가려진 거죠. 눈만 남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까요? 아니요. 그 전에 했던 거에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3분의 1로 교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3분의 1로 교류한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거요? 디지털 기술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기술에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여서 엄청나게 주가도 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디지털 기술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저가 사실은 여기에 바글바글 한 100명 계셨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 근데 100명이 없잖아요. 근데 100명과 제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미술품을 이야기하는 곳인데도 당연히 사람이 미술품을 봐야죠. 근데 못 봅니다. 그걸 뭘로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디지털 기술로 다 연결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컨텐츠와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어떤 고객이 됐건 여러분의 어떤 만나야 될 사람이 됐건 이 사이도 당연히 뭘로 메꿔야 되겠어요? 당연히 디지털로 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디지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립되죠. 근데 디지털 세상은 워낙 속도가 빨라서 고립된 사람을 보듬지 않고 두고 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디지털 격차요. 그럼 디지털 격차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서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것을 인해서 타격을 받고 하는 것이 표면 위로 수면 위로 쓱 드러나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내년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올해는 그렇게 그동안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돈 없으면 뭐 부모님한테도 달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패밀리가 강하잖아요. 패밀리십이. 그러니까 뭐 언니가 잘못되면 동생도 돕고 이러는 바람에 미국처럼 그렇게 빠르게 그 패닉 상태가 안 오는 거예요. 가족 제도로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뭉치고 이러니까. 근데
벌써 지금 한 6, 7개월 정도가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을 겨울 지나가죠. 그러면 제 보기에는 좌절감이 진짜 크게 오고 포기하고 싶고 가장 심정적으로 힘든,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는 내년 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힘들지 않으시려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는 1월 22일이었습니다. 1월 달도 약간 코로나 얘기가 있으면서 강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게 반복됐었어요. 그러다가 1월 22일 날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날 교육 담당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번 상황을 보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뭐 그러면 한 달 후에 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 한 달 푹 쉬어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도 저랑 똑같았을 거예요. 아이 그냥 뭐 이런 김에 쉬지 뭐.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회사 나와서 뭐 했느냐 하면은 그냥 책 읽고 차 마시고 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TV도 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간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 지나갔어요. 2주 지나가고 3주 지나가고 그래도 전혀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심해진 시기가 3월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경험했겠죠. 그렇게 3월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오래 가겠다 라는 생각. 그러다가 저한테 진짜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 힘들고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이러는 기업들, 그러는 어떤 산업 분야들이 툭툭 튀어올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산업 분야는 뭐랑 합쳐져서 이게 나왔을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된다고? 그러면 바이러스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어떤 영향들 때문에 그 영향 중 어떤 것과 이 산업 분야와 만나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나한테 위기는 상대한테도 위기다. 위기와 위기를 연결하는 데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돈벌이와 새로운 솔루션이 나온다. 그거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는 위기예요. 나는 평생 대면 강의만 했어요. 500명, 1000명 함께 모아서 막 신나게 등 두드리고 울고 막 강의하고, 그러면 막 나는 신나고 나는 그렇게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아와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강사료를 왜 받았을까요? 모여있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가져갔기 때문에 중간에서 제 강의를 의뢰한 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강사료가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못해요. 그럼 나한테 위기죠. 그죠? 저한테 위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만 위기일까요? 아니요. 그럼 그분들은 그 멀리서 1시간, 2시간 버스를 타고 왜 제 강의를 들으러 500명씩 오셨을까요? 필요했으니까 왔겠죠. 자, 그러면 필요해서 강의 들으러 왔는데 이제 강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위기일까 아니 위기일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강의? 여러분, 위기입니다. 나만큼 위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강의를 들을 강사가 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나한테는 1000명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1000명을 못 만나니까 나한테는 큰 위기죠. 생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분들한테는 강의들을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 강의를 못 듣는 거는 작은 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위기 1000개가 모여도 그건 위기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작은 위기 1000개가 모인 걸 뭐라고 부를까요?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나한텐 생계, 1000명에겐 강연이라는 산업.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 사람에게도 위기고 나한테도 위기인 걸 해결해 줄 때 바로 거기서 기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 아트쇼를 하고 있어요.
작가들이 뭘 해야 돼요?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전시회를 못해. 그래서 그림을 못 팔아. 작가한테 위기일까 안 위기일까? 시작. 위기. 그러면 그림을 구경 좀 하고 힐링도 하고 그림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전시회도 못 가고 그림도 못 사게 됐어. 그 사람들한테 위기일까 안 위기일까? 시작. 작은 위기. 작은 위기가 모이면 뭐? 시작. 산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 무너지고 그 산업 안에서 생산자의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비자도 약간은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소비자의 위기를 해결해 줄 때 다시 생산자는 살아납니다.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어제 네이버에서는요, 뭘 열었느냐? 네이버 장복이라는 그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시나요? 어제였죠.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저께였네요. 자, 아마 네이버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네이버 20년 근무한 분 만났는데 네이버는 평생 위기라고 그랬대요. 어우, 내가 그랬어요. 아니, 네이버가 위기면 누가 위기가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맞는 말이죠. 네이버 측에서 보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검색은 막 유튜브가 하고, 카톡은 카카오가 가져가고. 가만있어 봐. 그럼 네이버는 뭐 해야 되지? 여러분, 어찌 보면 그래서 위기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없는데도 위기를 느끼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위기 느낍니다. 여러분, 위기도 단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딱 위기가 왔을 때 멘붕이야. 이게 가장 아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가면서 이 위기가 왜 왔지? 그리고 대충 파악하는 단계, 대충 아웃라인,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면 한 좀 단계가 올라가죠. 아까 멘붕 단계는 아무것도 없는 단계. 그럼 한 1단계 됩니다. 그럼 2단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2단계, 단계가 높은 거예요. 위기 감수성의 단계. 내가 뭐가 왜 위기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은 그 위기는 반은 해결된 거예요. 내가 왜 강의가 없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만날 수가 없어. 자, 근데 만나지 못한다고 강의를 절대 못하나? 내가 디지털 기술에 능하지 않아서 유튜브도 모르고, 그 다음에 브이라이브도 모르고, 사람들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위기야 라고 내 위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위기가 구체화돼야지 풀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장복이 왜 생겼을까요? 망원시장이 위기거든요. 사람들이 재래시장으로 장보러 나가기가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같은 날도 장보러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재래시장들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예요. 네이버는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갖고 있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가장 맞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 스마트 스토어가 우리는 최고의 자산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위기, 갖고 있는 모래내 시장, 망원시장이 갖고 있는 위기, 그 사람의 위기를 내 구체성인 위기와 합쳐서 해결해. 그럼 뭐가 돼요? 기회가 되죠. 아마 백화점 플러스 재래시장까지 다 네이버 안에서 쇼핑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큰일 났어요. 못 만나서 큰일 났어요. 그림 못 팔아서 어떡해요? 강의 못 가서 어떡해요? 저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식당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식당에 사람이 안 와요? 나한테 위기죠. 근데 내가 차려놓은 그 좋은 식당에서 늘 밥 먹던 사람들한테 위기일까 아닐까? 작은 위기. 왜? 밥을 못 먹잖아. 먹고 싶은데 거기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먹게 해주면 기회. 공식을 찾아보세요, 한번. 내가 지금 피아노를 가르쳐. 근데 나한테 와서 피아노 배우던 피아노 학원이야.
와서 피아노 배우던 학생들은 뭐예요? 나한테 엄청난 위기, 학생이 안 오니까. 근데 와서 배울 수 없는 학생한테는 무슨 위기? 시작. 작은 위기. 근데 그 위기와 이 위기가 만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뭐가 와요? 기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회를 계속 찾아냅니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저의 숙제였습니다. 언제냐면 3월달, 2월 말부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떨어져야 정신이 들어요. 우리 회계 담당 부사장이 오더니 대표님 이거 몇 개월밖에 못 견뎌요 저희. 여러분은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수입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유튜브 퀄리티를 어느 정도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직원들 인건비가 되게 많이 나갑니다.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수준을 벌써 넘어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장비에 스튜디오에 되게 힘들었어요. 또 저희 회사는 제 전체 매출 중에서 내 오프라인 강사료 수입이 50%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이 엄청 됐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번엔 내가 우리 직원들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딱 봤더니 너무 웃긴 게 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이나 국가들은요 그렇게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위기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돈이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증발한 게 아니라 돈이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내에 있는 돈은 늘 흘러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앞에 돈이 없다는 건 그 돈이 딴 데로 이동한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재래시장에 사람이 없다는 건, 오프라인에 사람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그럼 안 먹어요? 채소를 안 사요? 샴푸 사서 머리 안 감아요? 아니요. 여기서 내 샴푸가 안 팔린다는 건 다른 데서 사고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돈은 이동해요. 근데 그 잠깐 이 뭐 전쟁처럼 벌어진 그 이동한 게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온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은 안 돌아옵니다. 왜냐? 편하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3개월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굳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이 습관? 3개월이 뭐 6개월 됐죠? 연말까지 가겠죠? 내년까지 가겠죠? 여러분 돌아가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다시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녀도 어때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소비 형태 그대로 소비하지 않아요. 다른 형태로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못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못 돌아간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상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천만다행히 내가 눈치가 싼지 3월 달에 눈치가 완전히 채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중에 오프라인인 김미경의 강연을 온라인으로 갖다가 옮겨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유튜브가 다는 아닌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는 그냥 제가 여러분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강연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서 하는 강연은 대상이 분명하면 대상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는 그 구조로 강연을 짜요. 조금 달라요. 일반인 강연이랑. 제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면, 디지털로 나가서 무엇인가 하려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디지털 마케팅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제품이 딱 있죠. 디지털 제품이 있어요. 내 강연이 있어요. 유튜브에는 그냥 디지털 마켓 중에 유튜브는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예요. 그럼 거기다가 살짝 강연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강연 중에서 목표를 갖고 분명히 움직이는 강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강연이 5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웹사이트에다가 넣어놓고 이걸 유료로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와서 살까요?
알리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블로그 마케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 글과 사진으로 설득하죠. 블로그 되게 중요하죠. 왜냐? 거기서 10군데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가장 편리하게 링크를 타고 모이고 흩어지기가 되게 편리한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인스타그램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링크가 안 붙죠. 대신 해시태그를 제대로 알고 해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많은 회사들과 제휴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팔아요? 요새는 종이책으로 팔고 디지털 북으로 팔고 오디오북도 있을 수 있고요.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쓴 책보다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텍스트, 그림, 링크, 동영상, 그 다음에 뭐 도표 같은 거, 거기에 오디오북, 총체적인 뮤지컬 같은 북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디지털 북으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뿐입니까? 집집마다 어플리케이션에 이 휴대폰 같은데 깔면은 인공지능을 추가하면은 제목만 얘기하면 자기개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로봇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내게 필요한 생계의 돈을 충분히 공급해줬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2025년쯤은 그런 세상이 되려고 20년 전부터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공지능도 다 20년 전부터 다 시작됐어요. 빅데이터도 다 20년 전. 대체적으로 모든 기술들이 다 20년 전부터 천천히 우리에게 오고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갑자기 안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유 됐어요 그냥. 이래도 편해. 여기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어때요? 소비자가 사주질 않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자가 건드리지 않는 기술은 절대로 빨리 발전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한 명씩 건드리는 사람이 구독자가 늘 때마다 채널이 성장하듯이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주면 그 물건은 굉장히 기능이 확대됩니다. 사람의 손을 탈수록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투자도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0년 된 기술들이 천천히 그냥 이렇게 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소비자들이 아직 안 건드려주니까 언젠가 건드려지겠지. 언젠가 건드려지겠지. 여러분 소비자가 뭉쳐야 제품이 뜹니다. 기업이 끌어나갈 수 있는 거 광고로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써줘야 제품은 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술이 2025년쯤 혹은 2026년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님 기다리시 어서 오세요 이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코로나에 깜짝 놀래갖고 디지털 기술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2020년에서 우리가 2025년으로 점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년도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놀래서 잠시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025년으로 갔어요 지금. 2025년에는 아마 편리해서 이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어요. 마이크만 떼고요.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5년치 공부를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5년치 공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5년치가 뭐야? 어떤 사람은 30년치 해야 돼. 왜냐하면 컴퓨터부터 못 따라잡았거든. 컴퓨터 딱 갖다 주면 가면서 이거 여기 엔터를 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휴대폰 드리잖아요. 그럼 휴대폰으로 문자도 못 보내시는 분도 많아요. 70대 이상은.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메일 주소 불러달라 그러면 마포구 연남동 여러분 실화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이 그 주소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메일 주소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네, 마포구 연남동 이랬다니까요. 메일 보내도 절대 안 열어요. 오직 쓰는 건 카톡과 문자. 여러분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정부 24시? 전자정부 24? 이제 주민등록
모든 서류 다 휴대폰 안에서 이루어지죠. 저는 요번에 네이버 장보기가 보통 우리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즐겨보는 게 뭐냐면 신문입니다. 여러분, 신문 단서를 엮으면요, 퍼즐이 맞춰주는데 달라진 세상이 눈에 딱딱 매일매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문을 봐요. 그리고 나서 한 4가지 신문을 동시에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휴대폰으로 그 뉴스 기사를 접하면요, 장마면 하루 종일 장마만 뜨고 하여간 모든 것이 그 기사로 한 5분 반 정도가 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석구석을 진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사회 구석구석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우연히 펼친 신문의 어느 광고에서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스마트팜. 집에서 상추 모든 농작물을 전기로 지어서 드세요. 앞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힘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겪은 올해의 기후변화보다 약 한 20% 30%만 심각한 기후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농작물이. 집에서 물만 가지면 농사를 지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여러분 무슨 옛날에 외계 영화에나 나오고 무슨 재난 영화에만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는 번개가 10,000번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다 불에 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38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숙제는 마스크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마스크도 중요하죠. 마스크뿐만이 아니라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이 기후변화, 그 다음에 뭐 어때요? 이 디지털 세상으로 다 같이 옮겨가는 거. 디지털 세상은 그 회사들 좋으라고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구책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다수가 옮겨가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옮겨간과 동시에 뭐가 옮겨갑니까? 동시에 자본이 옮겨가죠. 그래서 자본은 어때요? 코로나 이전 세상에 다 이후 세상에 모이게 되고, 코로나 이전 세상에는 자본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자본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오늘도 이 자본 넘어온 거 보세요. 옛날 같으면 이런 방송 장비가 왜 필요해요? 제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다 필요 없죠. 그냥 어디 하나 홀 빌려갖고 그림 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막 와서 걸어다니면서 그림을 보고 그림을 사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작가들 만나고. 그죠? 근데 작가들은 지금 뭘 활용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디지털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고 있어요. 다른 경로를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각종 플랫폼, 그리고 저 장비들, 그리고 이거를 보기 좋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는 텍스트, 영상, 그림에 관련된 크리에이티브한 것들, 그 크리에이터들, 이런 쪽으로 자본이 다 옮겨왔겠죠, 이미. 그죠? 그럼 옛날처럼 오프라인에서 전시실을 예쁘게 꾸미고 사람들한테 막 종이로 전단지 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자본이 빠졌겠죠. 그러면 여기서 있던 자본이 이쪽으로 옮겨간 자본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싹 다 갈까요? 아니면 유지하는 가운데 공존할까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살 길을 지금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2025년까지 5년치 공부하시고, 근데 밀린 숙제 있으신 분 있죠? 컴퓨터부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분들 계세요. 어플리케이션이 뭐예요? 몰라요. 막 다운받으면 컴퓨터 막 휴대폰이 이상하게 되는 줄 알고, 뭐 무섭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 몇 년치 공부를 다 해야 이 판을 이해할 수 있고, 판을 이해해야 여기다가 나라는 사람을 얹을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얹어져야 시장 안에 들어가야 내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고,
나 먹고 살 만큼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생계가 해결이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숙제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멍청한 발상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코딩을 배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죽을 뻔했어요. 나이 들어서 코딩이 왜 어려운지 알아요? 암기력이 떨어져서 빨리 안 외워져요. 아주 죽겠더라고요, 진짜. 선생님 오셨는데 뭐 계속 뭐 MK 뭐 하고 치라 그러는데 뭐 기억도 안 나고 죽을 것 같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 받는데 일주일에 오면 저번 장면이 영화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아스라이 장면, 내가 공부했다는 장면만 기억나고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그러다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배워도 된대요. 왜 안 배워도 되냐 하면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그 말이 정말 믿어져요. 뭐냐면 앞으로 몇 년 내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자체가 개발자래요. 왜요? 다 개발자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개발자들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걸 더 이상 개발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발하는 게 개발자의 역할이래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코딩을 막 해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코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파워포인트처럼 아주 직관적으로 그림만 있어서 남들이 다 이미 코딩했어. 다 반조리 식품이야. 뜩뜩뜩뜩뜩뜩 갖다 놓으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 기억나요? 컴퓨터 명령어 다 직접 쳐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림만 보면 누르면 다 나오죠. 마찬가지로 코딩도 그렇게 돼서 어플리케이션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거의 상당히 그 기술도 다 접근을 했대요. 그 얘기 듣고 바로 안 배웠어요. 자, 그러나 제가 이 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건 따로 있습니다. 플랫폼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처음부터 이 디지털 판이, 네이버가 지금 21년째죠. 플랫폼 판이 21년간 어떻게 왔을까? 근데 네이버건 카카오건 유튜브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건 그 사람들이 내놓는 서비스를 내가 다 이해했나 못했나?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품 나오면 페이스북 마케팅에다 확 걸 수 있어요? 그리고 도달률 얼마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수 열어보고, 그리고 구글 들어가서 GA로 다 봐서 분석해서 어디에다가 막 돈을 더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아세요? 모르면 어떻게 마케팅해요? 그럼 신문에 기사 낼래요? 이렇게. 전단지 뿌릴까요? 이제 모든 전단지는 제휴 마케팅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 전단지 역할을 블로그가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바로 쿠팡 파트너스 같은 종류. 쿠팡뿐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제휴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휴 마케터가 될 수 있죠. 모든 일반인은. 직업이 엄청 전환되죠. 그러니까 땅에 있던 직업들이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클라우드로. 그저께 기사 났군요. SK텔레콤은 전 사원들에게 아마존 웹서비스 교육을 받으라고 했어요. 클라우드를 이해해라 라고 회장이 지시했고, 그래서 SKT 전 직원들은 필수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SK텔레콤 사장은 주문했어요. 네가 가진 정보, 네가 가진 제품, 네가 팔 모든 물건을 싹 다 클라우드로 옮겨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기업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 우리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안 움직이면 일자리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김미경이 지금 그 28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뭐 해외도 다니면서 강의했던 모든 것은 싹 다 클라우드로 옮겨라. 그럼 내가 뭘 이해해야 돼요? 클라우드를 이해해야 되죠. 그죠? 클라우드에 내 걸 효과적으로 올리는 방법, 올렸다고 소문내는 방법,
그리고 결제를 편안하게 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이거를 알아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직원들이 한 20명 돼요. 저는 나이는 57세입니다. 어른으로서 야, 나는 니네 책임 못 져. 코로나 때문에 강의 하나도 없고 집에 다 가라.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면 내가 어른이 아니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 해결법을 찾아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한 겁니다. 플랫폼에 대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현재가, 과거도 공부하고 현재도 공부했어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끊임없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과 이것의 연관점을 찾아서 퍼즐을 맞춰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계속 알아냅니다.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저께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가만 있어봐라. 쿠팡, 오케이. 네이버가 장보기를 해. 카카오는 어떻게 움직일래나. 아하, 재래시장마저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올라가? 결제 서비스들이 돈을 무진장 벌겠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광고를 어디다 해? 네이버 지면이 그렇게 작은데 비싼데 머리 터지게 광고를 할까? 아니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내달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네. 그럼 모래내 시장은 모래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네. 전국적으로 경쟁하겠네. 그러면 산지에서 무엇인가 파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직거래 장터가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광고를 해야 되겠네. 어디다 하지? 광고를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네이버는 면이 너무 작아. 그러면 개인들한테 그걸 먹어보고 입소문을 내달라고 하면 블로그 글을 잘 쓰고 사진을 잘 찍는 여자들에게 기회가 있겠네. 전업주부에게 새로운 직업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먹을 땐 반드시 함부로 젓가락 대지 말고 사진부터 찍으라고 해야겠다. 잠깐! 어디다 손을 대? 사진 찍기 전에 먹지 마. 어차피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느냐고 혼란이 있고 잠시 멈췄을 때 그러니까 멈췄을 때 정신 차리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겠구나. 멈췄을 때 멘붕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히려 없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사 하나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쭉 써내려갑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솔루션 노트라는 걸 혼자 쓰고 있어요. 퍼즐 맞추기 게임을 매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 가지 하고 왔죠. 그건 또 하나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새 보면은 50대 되신 분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명성과 온라인 명성이 다른 거 알아요? 오프라인 명성은 이겁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미들맨을 끼고 거래하죠. 자, 이쪽에 금융 강의 하는 사람이야. 이쪽에 교수가 있어. 둘이 친구야. 대학 동창이야. 그러면 어때요? 중간에서 이거 강의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죠. 이쪽 대학 가서 강의하세요. 그랬더니 이 대학 교수가 동창인 친구, 이제 워낙 또 뭐 이렇게 강의도 잘하고 또 이렇게 높은 직책에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이 가봤더니 500명이 있어요. 이분 누구시라고 그러면 어때요? 중간에서 누가 나를 검증해 주죠. 그러니까 나가서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금융 강의 막 해. 그럼 학생들이 막 박수 받고. 그럼 이분은 그런 생활을 한 10년 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유지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중간 거래자 때문에 된 거죠. 중간 거래자가 소개했잖아요. 이 사람 그런 강의 하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들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 중간 거래자가 없어졌어요. 왜냐? 그 누구도 500명을 모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500명들은 다 지금 어디 있게요? 시작. 집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그럼 집에 있는 여러분들을 디지털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얘기해야 돼. 무슨 수로 모아요? 500명이 어떻게 찾아와요? 중간 거래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프라인 명성은 온라인에서 맥을 못 춥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개하고 맨날 강의 갔던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우울증 오겠죠, 바로. 아무리 해도 구독자 10명이요. 한 달 지났는데 조회수 25회. 조회수 25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지금 딱 제가 말하는 그 샘플이 될 만한 분, 오프라인에서는 꽤 잘 나갔던 분이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유튜브 링크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구독을 할 거기 때문에 구독 눌러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카톡에다 제가 썼어요. 네, 지금 구독 눌렀습니다. 물론 안 눌렀어. 이제 누르려고 썼어요. 그랬더니 바로 카톡이 왔어요.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안 하셨는데요. 얼마나 구독이 없으면 그 한 명이 느는 걸 이렇게 보고 있겠어요. 아유, 웃을 일이 아니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냐면요, 디지털 소박함이라고 아십니까? 디지털 세상에선, 오프라인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소박해지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내 영상을 내보내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래서 어때야 돼요? 10명, 나한테 온 10명으로부터 참고 시작하고 천천히 갈 수 있어야 성공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어때요? 10대, 20대들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견딥니다. 그걸 견뎌요. 내가 자동차 조립에, 그러니까 조그만 조립식 자동차 조립에 대해서, 아니면 레고에 대해서 시작했어. 그럼 레고 시작할 때 몇 명 있어요? 10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10명이 댓글 매일 8개, 10개 붙여주는 거에 신나갖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스타트업처럼 5년 후, 3년 후에 뻥 터져요. 근데 40, 50대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걸 한 달을 못 견뎌. 되게 창의적으로 우울해 하시는 분 아시죠? 창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막. 그래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어느 정도 10년, 20년 성공하신 분들이 오히려 요즘에 훨씬 힘드십니다. 왜냐? 디지털 소박함이 없거든요. 늘 대량으로 이것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만난 친구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디지털 세상을 잘 이용하고 있더군요. 어떻게 하느냐? 한 친구는 뭘 시작했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자기가 디자인한 문구, 자기가 디자인,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요. 남자친구인데 어린 친구죠.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몇 년 지나니까, 1, 2년 지나니까 점점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 한번 예스 해보세요. 2명이 한 5만 원 드릴 테니까 차 한잔 하면서 인스타그램 잘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만나자고 했어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잔뼈가 굵은 사람은 2명이 5만 원 준다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떤지 아세요? 자기를 알아준 2명이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또 만난 걸 또 인스타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사람이 5명이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티칭을 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지금 한 명당 코칭하는데 돈을 꽤 받고 코칭을 해요. 여러분, 디지털 소박함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서 코칭한 걸 갖다가 쓰려고 그랬더니 300페이지 책은 도저히 못 쓰겠어. 출판사를 찾을 수도 없고, 자기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서 안 받아줘.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걸 30페이지로 이렇게 그냥 A4에다가 정리했어요. 30페이지로.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크몽에다가 갖다가 디지털 북으로 팔아요. 그랬더니 5명이 샀어요. 15만 원. 여러분, 작은 성취의 그 소박함에 만족하면서 내일 전진할 수 없으면, 디지털은 워낙 작고 개인화되어 있어서 시작이 되게 작습니다. 오프라인처럼 막 1억짜리 가게 얻어서 거기다 왕창 갖다 놓고, 이게 아니라고요. 디지털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창고에서 시작한다고요. 작게 2명이.
자, 그럼 여기서 시작했죠? 근데 점점 잘 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소문이 확 나는 시점이 온다고요. 계속 가야 돼요. 그 친구는 그리고 또 그렇게 A4 용지 30페이지 받은 걸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또 펀딩을 받아요. 이건 내가 이런 내용으로 책 쓸 텐데 30페이지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세요. 전문적 지식이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10,000원씩 20,000원씩 펀딩을 합니다. 아마 기성 작가들은 상상도 못할 걸요. 무슨 책을 펀딩을 받아? 그리고 30페이지가 책이냐? 왜 꼭 300페이지만 책이에요? 사람들을 움직이고 도와줄 수 있으면 그 기능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에다가 자기 영상을 또 올려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서 온라인 강의도 하기 시작해요. 1:1 전화 컨설팅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직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돈이 몇 군데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10군데요. 이게 디지털 개인화예요. 이게 인디펜던트 워커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디펜던트 워커 시스템이 엄청나질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은 내가 한번 거기 나가서 강의하잖아요. 그럼 강의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디지털은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내 30페이지짜리 PDF가 팔려나가고, 그죠? 누군가 와서 내 유튜브를 보고 있고, 그죠?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소개한 내 제품이 작은 굿즈 같은 것들이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리고 있고, 동시에 10가지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 20, 30대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젊은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새롭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조금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점, 아날로그적인 충실한 감정이 디지털 가서도 먹힙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여기서 충실한 건 여기서도 괜찮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너무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날로그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에 트로트가 막 뜨죠. 우리 막내 중학생이 그렇게 트로트를, 우리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트로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주현미 선생님 되게 좋아하고요. 막 이명웅도 좋아하고요. 막 난리예요. 맨날 트로트 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트로트를 듣냐? 어린애가.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쿨하잖아. 쿨이지 않니? 트로트가 왜 쿨해? 그랬더니 처음 봤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트로트가 우리한테는 옛날 거지만요, 트로트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은 젊은 아이들한테는 신제품입니다. 방학 가는 아이들한테 뭘까요? 아주 힙하고 쿨한 신제품입니다. 철공소는, 철문점은 아이들한테 신제품입니다. 턴테이블, LP는 젊은 아이들에게 뭐예요? 신제품입니다. 태어나서 김미경 강의를 제대로 한 번도 안 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은 김미경은 신제품입니다. 그죠? 저는 아날로그의 희망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에만 있고 유통 방법을 몰라요. 디지털로 그 아이들한테까지 가는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가 없으면 어때요? 고립되죠. 더군다나 이렇게 전염병의 상황에서는 더 고립되죠. 사람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날로그들은 알아서 디지털로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제품의 속성과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대. 이것이 전달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시작! 협업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협업이 있어야 아날로그가 살아남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휴대폰에서 이렇게 음악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다 스트리밍으로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트리밍으로 듣는 음악을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멜론을 캡처해봐. 이 멜론 저 멜론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LP 파는 얘기가 다르죠. 막 누군가 막 낙서해 놓은 것 같은 그 막 빈티지하고 나만 갖고 있을 것 같은 한정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LP는 사진 찍을까 안 찍을까? 당연히 찍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옛날의 LP판이 젊은 아이들의 디지털 감성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사진이 찍혀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당당하게 인스타그램 사진에 짱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것이 뭐에 의해서? 해시태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몰아가고 그러면서 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주 작게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5%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5%만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알고 있거나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바로 어떻게 하냐? 디지털 세상에 데뷔하십시오. 플랫폼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데뷔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5%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알고 있거나 남과 다르게 알고 있는 5%와 10명의 내 구독자만 있으면 10명의 내 팬만 있으면 바로 시작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5%씩 팬덤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개인화된 세상에서 인디펜던트 워커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앞으로 그런 직종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진짜 잘해요. 내가 너무 예쁘게 뜨개질을 해. 그럼 어떡합니까? 뜨개질 할 때 뜨개질 하세요. 뜨개질을 해서 영상을 찍으세요. 근데 뜨개질 할 때 소리 나죠? 물도 한 잔 마시고 뜨개질도 하고 근데 예쁜 정원 있는 데서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옛날 클래식 들으면서 계속 찍으시죠? 한 3시간. 그래서 그냥 올리세요. 누군가는 그거 보기를 되게 좋아할 겁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뜨개질 저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될걸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매스 미디어가 이거 봐야 된다고 아주 그냥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작가와 PD가 몇 명이 만든 영상이라고 뻥 올렸을 때 조회수가 빵빵 터질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들의 요구는 사람들의 니즈와 사람들의 감성은 제각기로 놀기 때문에 거기로 다 몰려가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되게 유명인이 유튜브 한다고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믿으시고 아날로그적인 걸 디지털과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정리할게요. 저는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어제도 타일러? 여러분 아시죠? 그 영어 선생님 타일러와 만나서 저랑 같이 인터뷰를 좀 했어요. 타일러가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타일러는 기후변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전문가와 그걸 반드시 해내겠다고 생각하는 열정 가진 일반인과 격차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타일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제가 쓴 김미경의 리부트 책의 맨 마지막 장이 기후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기후변화와 아주 밀접하거든요.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좋은 세상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초등학생들, 예를 들어서 막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걔네가 30살만 돼도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근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한테 알려줬죠. 여러분 보셨죠? 잠시 세상이 멈췄더니 하늘이 그렇게 깨끗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후변화가 늦춰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조금만 해도 늦출 수 있다면 우리가 막 미리 땡겨서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우리가 100살 될 때까지 멀쩡할 수 있는 걸 우리가 70대 쓸 때까지밖에 못 쓸 만큼 우리가 다 갖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0살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도록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뭔가 액션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그 일을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제가 57세고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60대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후변화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은 또 마음 먹고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고달프죠. 너무 많은 변화가 오면 당황도 많이 됩니다. 근데 당황하는 건 한두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나도 살고 내 아이들도 살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서 현재의 나한테도 도움되고 미래의 누군가에게도 내 아이들에게도 도움되는 액션을 이제는 취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멘붕 상태는 벌써 3월 달에 빠져나왔고 그 다음 액션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나이 60 이후에 계속 70, 80대까지 해야 될 일의 방향을 지금 천천히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가는 중입니다. 자, 사람의 생계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먹는 생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자존감 생계예요. 그래, 나는 어떤 세상이건 살아낼 거야. 나는 나를 돕고 있어. 나는 남을 돕고 있어라는 자신을 되게 쓸모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존감의 생계가 있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스스로도 구해내시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구해내시고 여러분 마음도 구해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내가 살아갈 몇십 년의 미래와 내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1시간이 근데 나는 진짜 말을 잘하는구나. 내가 생각 2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이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혼자 올라와서 이랬어요.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독백처럼 얘기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했네요. 예,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구해내는 노력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 내년 언젠가쯤에 다시 막 500명, 1000명 만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사실 그날이 온다면 지치면은 못 만나잖아요. 그때까지 지치지 않으셔야 또 우리가 즐겁게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 지치지 마시고 구해내고 살아나고 지키시고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김미경 강사님의 정말 멋진 또 강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미경 강사님 잠깐 좀 내려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좋아요.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우리 김미경 강사님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삶의 정말 많은 그 정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일로 오시죠, 피아노 쪽으로. 예. 왜냐하면 사실 우리 김미경 선배님께서 너무나도 그냥 다 잘하시잖아요. 혹시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잘 못 쳐요. 못 치세요? 오래돼서. 오래돼. 그래도 혹시 아시는 거라도 하나? 칠 수 있나? 혹시 한번 쳐보시면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언제 또 이렇게 어떻게 하지? 난 못 치는데. 하나도 못 치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못 치세요?
아니 꼭 피아니스트 같으세요. 아, 무슨 이게 피아니스트야 다 틀리면서 쳤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또 이관계 온라인 아트쇼에 또 와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뭐 급하게 강연하시느라고 다 둘러보지 못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이 공간을 뭐 예전에도 와보셨지만 맞아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 좀 안타깝죠. 뭐 사실 그 그림 그리신 많은 경기도의 신진 작가분들께서 와서 자기 작품 소개도 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해야 되는데, 네. 그죠?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 이거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작품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게 이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또 이제는 또 그죠? 행복하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좋겠어요. 네, 아까 이렇게 네. 뭐 말씀하시면서도 강연 들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시대에 이게 네. 위기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쵸. 저는 또 해봤습니다. 예, 만들어내야죠. 또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네. 이거를 위기라 그래갖고 그냥 쓰러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걸 극복하셔갖고 네. 다시 회복되시고 화이팅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셔서 빨리 우리가 웃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